단기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아직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고 이 시점이 조금 더 지나면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현 수준보다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정이 너무나도 아프기도 했고 추석 이후에 점차 시장은 안정을 띌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사님, 지난번엔 풀 정장 입고 오시고, 오늘은 이제 카라티에 딱 이렇게 저랑 대비되게 파란색, 그린색이니까 약간 대학원생, 전 약간 석사, 박사. 그것도 한 10년 꿀은. 네, 그죠. 되게 젊어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 시작이 이렇게 좋게 했지만 지금 바깥에 비도 오고 요즘 증시가 원래는 뭐 2,500에서 600 사이로 이제 이렇게 네네.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하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조금 추락하는 느낌이 들어요. 2,500도 붕괴됐는데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부터 해주신다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었었던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이 또는 각국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표현보다는 연준이 물가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좀 더 고강도 긴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과잉 긴축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지금 미국에서도 시각이 좀 많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런 얘기들 많이 돌고 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동안 시장이 좀 오른 것도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 상승이 훨씬 더 크게 수반이 되던가 금리 상승을 이길 수 있는 아니면 금리가 현 수준에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지 않나. 특히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FOMC 이후요. 뭔가 8월에 잭슨홀과 다른 어떤 모습을 연준이 보이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해주셔서 8월에 잭슨홀과 좀 뭐가 달랐고 이제 FOMC도 리뷰도 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간절히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네. 이사님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 우선 8월 잭슨홀에서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견들은 별로 없었었고 거기다 좀 잡음도 별로 없었던 예를 들어서 중립금지 논쟁에 대해서 그 논쟁을 회피를 했죠.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얘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뭔가 이대로 흘러가면 마치 7월이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고 뭐 그 뒤는 그냥 금리를 조금 끌고 가는 건데 아시겠지만 그 잭슨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에 금리는 한 4번 정도 할 거로 시장에서는 큰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립금리 얘기했었을 때 분명히 연준 의장이 얘기하기를 지금 중립금리 논쟁이 있긴 있는데 이게 큰 무리가 없는 게 지금 생각보다 물가가 안 잡히는 것은 중립금리가 올라와서가 아니라 정책 지원 효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책 지원 효과는 현재 있는 게 그동안 우리가 고금리로 만들어 놨는데 이 고금리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그 8월 잭슨홀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 향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즉 연말로 갈수록 고금리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서 경제가 조금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비춰준 게 8월 잭슨홀이었다라면 사실 아시겠지만 9월 FOMC는 요걸 뒤집었죠. 예컨대 잘 아시겠지만 경기 전망에 대해서 지난 6월에는 올해 미국의 경기 전망을 1%에서 9월에는 2.1%로 높였죠. 자, 그러면 8월에 분명히 연준 의장이 앞으로 이 정책 이연 효과 때문에 연말엔 조금 더 경제가 지금보다 조금 둔화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전망치를 확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하고 지난 8 잭슨홀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최근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거에 대해서 결국 중립금리 논쟁을 다시 부추겨서 중립금리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립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 안에는 그렇죠.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향후에 고금리 기조를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그런 걸 내포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런 논란을 뒤로 하고 그럼 연준이 8월과 다르게 9월에 다르게 본 건 뭐지? 한 달 동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작 한 달이죠. 네네. 분명히 8월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9월에 갑자기 뭔가 조금 더 강하게 매파적으로 봤던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명확히 우리한테 지침을 줬습니다. 어떤 지침을 줬냐면 우리가 현재 1%였던 성장률을 2.1%로 올린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배경은 소비가 예상보다 강하다. 그래서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런 그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이런 소비가 너무 강한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률을 자극을 하고 이게 혹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만약에 이 성장률이 더 좋아지고 소비가 더 생각보다 많이 탄탄하다라면 본인들이 긴축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소비 매출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썼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시장에선 되게 의아해했던 게 성장률 전망치는 올렸지만 물가 전망치는 낮췄거든요. 참고로 물가 전망치를 하면 핵심 PC, 그냥 PC 디플레이터가 아니라 핵심 PC 같은 경우는 올해 3.9에서 3.7로 낮췄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가 전망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물가 전망이 바뀌지 않았는데 왜 그러면 성장률 전망이 바뀌고 기존에 있었던 매파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해졌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 매출이 훨씬 더 강해서 이게 성장률을 자극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까 봐 그래서 물가가 재발할까 봐 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중립금리 말씀하신 게 연준이 목표라는 물가 2%까지 좀 못 갈 수 있다고 본다는 걸까요?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위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매 매출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중립금리도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사실 요거에 달렸다라고 현재 판단이 되는데 지난 6월 달과 7월 달, 8월 달 요 3달 동안의 소매 매출 현황을 보면은요. MON 기준으로 즉 전월 대비 기준으로면 특히 7, 8월이 되게 중요했는데요. 7월이 0.5%, 그 다음에 8월이 0.6% 증가로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게 0.6을 연유로 해보면 12를 곱해보면 7%가 넘는 그 소비 매출이 나오죠. 훨씬 더 강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률을 생각보다 크게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려를 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번 8월에 있었던 0.6%의 어떤 소매 매출 안에는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5.9% 상승했던 가솔린 스테이션, 즉 주유소 분야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8월 달에 드라이빙 시즌이기도 했고, 즉 휴가 기간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니기도 했고, 최근 고유가에 따른 영향도 반영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앞서 말씀드린 가솔린 스테이션을 빼면, 요걸 빼면 얼마가 나오냐? 0.2가 나옵니다. 0.6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기대 반 우려 반인데 만약에 다음 달에 나오는 소매 매출 10월 17일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소매 매출이 지금보다 낮아진다라면 즉 지금 말씀드렸던 8월의 소매 매출이 사실은 드라이빙 시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고 미국에서 그동안 있었었던 팬데믹 이후에 소비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국면이었다라고 본다라면 사실 10월 17일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졌을 경우 시장은 조금 현 수준보다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요거는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10월 17일에 소매 매출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러면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양면은 열어놓고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의 방향성은 그래도 10월 17일에 8월보다는 소매 매출이 조금 더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던 금리 수준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시점이 그때가 될 거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의 그 점도표에서도 나왔던 게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했던 위원들이 더 많았던 걸로 아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지랑 그 다음에는 또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예, 맞습니다. 점도표를 놓고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가능성은 열어둔 건 사실인데요. 그렇죠. 근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CME 페드워치를 보면 미국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10년물, 2년물이 또 30년물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페드워치에서는 지속적으로 올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1%, 11월 기준으로는 81%가 동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FOMC 이후에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리는 쪽이 아니라 11월에 동결. 그럼 12월은 어떠냐? 12월에는 61% 기준으로 동결을 보고 있습니다. 자, 11월, 12월 공이 두 번 남았는데 두 번 다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드워치에서는
뭔가 금리가 더 올린다 쪽이 아니라 동결이 더 강화될 거다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게 시장의 움직임하고 조금 다르다. 왜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정도 금리면 궁극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실제 소비가 조금 둔화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잘 아시겠지만 10월 1일부터 미국에서 드디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이제 상환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은 바이든 때문에 상환을 늦췄어도 되고 탕감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실제로 무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상환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학자금 대출이 상환이 되면 상환이 되는 만큼 나는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미국에서 대학생들 기준으로 이제 졸업한 분들 기준으로 해서 현재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이 4,500만 원 정도 돼요. 사립학교는 한 1억 정도 되고, 요걸 이제 분할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봐 최근에 법을 조금 완화해줘서 경기를 해칠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내가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빚을 갚는 만큼.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가가 오른 것도 부담이 많이 되죠. 뭐 드라이빙 시즌이야 돌아다녔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 유가에서 내 벌이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소비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셨을 때 또 소비와 관련해서 약간 소비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향후에 소비라는 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연말로 갈수록 소비는 지금보다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게 경기 침체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되면 연준이 얘기했었던 소매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소한 금리는 더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하고 연준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것들 반영했을 때 앞으로 이제 증시는요, 이제 내일 장 열리고 이제 추석 연휴 쭉 쉬고 이제 추석 이후에 되면 10월이 되는 거죠. 네. 4분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중요한 건 연준, 특히 이제 금리가 안정화될 수 있는 신뢰가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여전히 불안할 거고, 그래서 추세가 없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테마 관련주들만 가지고 왔다 갔다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제일 먼저 원하는 게 금리가 일정 수준에서 어쨌든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가격도 그동안 많이 싸지고 그동안 많이 조정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저가 매수를 노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걸 앞두고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미국의 금리 안정화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가 안정화된다 그래서 뭐 이전만큼 뭐 금리가 많이 빠지고 이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닌 거고, 현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뭔가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그 확신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확신을 갖는 시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소매 매출이라는 게 확인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는데 시장은 안 올린다고 한다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동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서 국채를 샀던 사람들이 마지막 손절매를 하고 있고 투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4, 5일간에 걸쳐서 국채를 좋게 봤던 분들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오면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지금 손절매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얘기가 진짜라면 우리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정 종목들, 특정 업종들이 갑자기 분출이 되고 나서, 그렇죠? 분출이 되면서 많이 쉬었잖아요. 여러 가지들. 그럼 국채도 단기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저는 약간 긍정 편향이 있다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좋게 보는 성향이 있으니까 약간 걸러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금리 수준이 뭔가 손절매까지 대량으로 나오는 거 보면 단기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아직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뭔가 이 시점이 조금 더 지나면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현 수준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정이 너무나도 아프기도 했고 어려운 시기가 됐지만 저는 추석 이후에 점차 시장은 안정을 띌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사님도 주식 운용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식 운용하시면서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일단은 뭘 사야 되는지가 고민인데 아무래도 추석 이후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역시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인데 이게 금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올 상반기 내내 시장을 이끌어왔던 기업들이라고 하면 2차 전지. 예,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뭐 송배전도 있을 거고 여러 관련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 관련 기업들은 그래도 금리가 올라갈 때보다는 금리가 안정될 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투자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IRA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향후에 미국의 경제 체질을 제조업 중심으로 바꿔보자 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건데 경제학적으로도 잘 아시다시피 투자는 이자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그렇죠? 이자율이 낮을수록 투자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로 보조금을 주려면 또 재정 적자를 많이 일으키려면 이자율이 낮아야 재정 적자를 하기가 즉 국채를 찍어내기가 쉽잖아요. 향후에 이자 부담이 덜할 거니까. 또 앞서 말씀드린 송배전이나 이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PF 이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결국 파이낸싱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조달할 때도 금리가 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이 훨씬 더 현 수준보다 안정이 될 때 살 수 있는 종목이 좀 따로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시장이 안정화되긴 하지만 고이자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엇을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소매 매출도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매 매출 자체가 혹시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안 좋다라면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전체 시장이 제가 볼 땐 소비 관련주들은 현 수준보다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그로 인해서 금리는 떨어질 테니 투자 관련주는 더 올라갈 거고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지수는 썩 좋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그래서 지수는 뭐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재미는 없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종목 간의 움직임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게 그 이유인 것 같아서 일단 추석 이후에 금리와 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일단은 포트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포트를 지금 양쪽을 다 좀 얘기해 주시겠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4분기나 내년에 상반기 유망 섹터 어디로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시장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올해 많이 올랐던 섹터가 뭐 아직까지는 정말 시세의 끝이냐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떤 적절한 시점에서 잘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놓고 보면 뭔가 시장에 대한 부담을 이길 수 있는 그래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들이 더러 눈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업종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철강 업종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일부는 화학 업종에서 또 일부는 유통업체에서도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업종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업종인데 그 업종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이 기업이 정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야 이거 역사적으로 너무 싼데 그런데 싸기만 해가지고 안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름대로의 모멘텀이 있어서 나름대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꽤 발견이 되더라. 다만 이 관련 기업들은 주도주라고 부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주도주라고 부르긴 어렵고 싸서 우리가 포트에 담았었을 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 왜냐면 일정 부분 밸류에이션이 차고 나면 그 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업종이 아닌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10월 이후부터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어떤 기업이 어떻게 맞을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아무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시장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괜찮은 이익을 거둘 수도 있는 뭐 그러면서 또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기존에 있던 주도주들이 또 간다라고 치면 또 이 이득을 실현하고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개선. 예. 실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힌트를 조금만 주신다면 이렇게 말하면 예. 뭔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거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보실 수 있는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급 상황을 보면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같은 업종에서 사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누가 봐도 좀 다른데 이런 기업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냥 같은 유통, 같은 철강, 같은 요런 안에서도 얘들은 뭔가 조금 그래도 움직임이 다른데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한번 스터디 해보시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런 기업들을 한번 해볼 만한 기업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기업들 3분기 실적들 나오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어떤가요? 이제는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올 거란 기업도 다수 있고 생각보다 좋을 거란 기업도 다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3분기 실적보다는 올해 4분기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3분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나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과감하게 뭔가 지금 베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하나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저렇게 높으면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자동차를 살 때 파이낸싱이라는 게 꼭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러면 향후에 4분기 이상의 뭔가 전망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발목이 걸린 기업들이 많다 보니 지금 3분기가 당장 좋다고 하더라도 4분기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서 사실은 3분기만큼이나 4분기에 대한 어떤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별로 이것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같이 사는 이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보유 비율이 이제 2021년 8월 이후 최고치이고 이달 들어서 외국인도 기관도 이제 굉장히 순매수 많이 했는데 뭐 주가는 지금 좋지는 않지만 왜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사고 있는지랑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워낙 대형주니까요. 네, 거기 앞으로 주가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추천의 개념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이 반도체 쪽에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었던 감산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나요? 네. 그래서 실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는 하이닉스가 D램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30% 이상의 감산을 예고를 하고 있고 낸드와 관련해서는 50%까지 감산을 지금보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 감산을 굉장히 늘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 있는 또 글로벌에 있는 스마트폰 판매 업체들한테 D램에 대한 어떤 그 가격을 20% 올려서 통보를 했어요. 아, 진짜요? 예, 올려서 통보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통보를 했다는 건 이제 올려서 사라. 그리고 그쪽에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게 감산에 대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감산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더 나빠지지 않는 겁니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래도 저는 여전히 뭐 시각이 부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HBM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HBM만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중도 아직 크지도 않고 이득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득이 크다라고 해도 삼성전자 전체를 끌어올릴 만한 힘은 안 되지만 삼성전자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3를 제대로 개발을 해서 엔비디아라든가 AMD에 납품을 하게 되면 단순히 얘네는 HBM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GPU와 관련해서 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비메모리 쪽에서도 수주를 크게 받거든요. 요거는 유의미하죠. 나름대로. 그래서 그동안 엔비디아가 전체적으로 물량을 지금 못 만들어줬잖아요. TSMC가 정확히는 못 만들어준 거죠. 요것과 관련해서 AMD한테 우선적으로 물량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일부는 엔비디아한테 받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그래서 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사실 HBM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기여가 크진 않지만 삼성전자는 비메모리까지도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가 더 있다라면 요거는 제가 넘겨짚기인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거든요. 이제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죠? 없죠. 예. 더 이상 뭐 변하는 보고 것도 크게 있는데, 없고요. 예. 그런데 의외로 최근에 아이폰도 생각보다 괜찮게 팔리고 있고 어쨌든 중국에서 파웨이라는 애들의 메이트 60도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었을 때 너무 기대가 낮아서 요 정도만 팔린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이익보다는 향후 전망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을 저는 반영을 해서 외국인들이 먼저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쪽에 관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사님 말씀은 어쨌든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시는, 이제는 좀 업황이 살아난다, 조금은. 다행히 사서 방어가 많이 됐어요. 다른 것들은 많이 빠지는데 예. 개인분들 사실 수익을 더 보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클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오른다면. 예, 저도 그래서 만약에 개인분들께서 뭔가 좋은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좋은 선택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고객들마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예, 큰 이득을 안 바라는 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큰 이득을 바라시는 분들은 반도체에서는 좀 그래도 어느 쪽에 조금 더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반도체 쪽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장비나 이런 쪽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반도체 장비 아니면 소재 이런 쪽은요, 사실 여의도에 비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저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쪽에서는 조금 뭔가 찾아보는 거는 조금 지양하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나쁘다가 아니고요. 어렵다. 예,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게 어렵다. 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정보라는 것도 여의도가 훨씬 더 빠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쪽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가 너무 빨리 하락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생각보다 좋았던 적이 별로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향후에 반도체가 좋다고 하더라도 좋아지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HBM 쪽이 뭐가 좋아지고 또 뭐가 좋아지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정말 특화된 장비나 소재 업체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이걸 일부러 특히 줄이니들 입장이라면 저는 이쪽에서는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시던가, 아니면 진짜 아는 쪽이 아니라면 가급적 매매를 자제하시는 게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이렇게 2,400대가 와버렸으면, 마치 내려왔으면 외국인과 기관 개인 중에서 지금 누가 팔고 있는 거죠? 다 팔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관들이 제일 많이 팔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FOMC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매도가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기관 중심으로 매물이 되게 크고, 특히 기관들 중에서도 일명 차익거래라고 불리죠. 선물과 현물의 괴리를 이용해서 차익거래라는 건데, 요건 방향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추석을 앞두고 나서, 너무나도 긴 연휴를 앞두고 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거래가 줄어들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선물 거래를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면 취약한 심리 또 얇은 수급으로 인해서 지수가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은 기관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